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랜 기간 끝없이 하락하던 인구지표에 드디어 반전의 신호가 나타난 걸까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혼인 건수 역시 이런 추세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6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4% 늘었고 혼인 건수는 무려 9.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출산과 30대 초반 연령층의 혼인이 크게 늘며 그동안 이어지던 암울한 인구 지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전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건 분명한데요.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인구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 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퇴직연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교육비 걱정을 지나 하나은행에 도착. 퇴직연금 받을 땐 은행권 최초 고용노동부 선정 2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더 넥스트 IRP. 어디서 모으셨든 퇴직연금의 도착지는 하나은행.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의 음식 문화와 관련해 잠시 후 안동시청 김주연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내 배달 오토바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현재 네. 현황이 어떤가요? 뭐 아시겠지만은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뭐 네. 알겠지만은 주문할 때 이미 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뭐 이 서비스 차원에서는 최고라고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오기까지 신호나 각종 뭐 질서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오토바이 다니는 거 보시게 되면은 길이 아니라도 좋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신호 위반하고 예를 들어서 보도, 차도 구분 없이 횡단보도 따라서 오고 이것저것 다 어기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찾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 국내 사용 신고 등록제가 아니라 사용 신고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 신고된 게 정확히는 좀 안 나와 있는데 250만 대, 60만 대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정도인데 사망자가 1년에 450에서 500명입니다. 한번 저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가 10,000명이 넘을 때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 OECD 선진국의 맨 밑바닥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정 기능도 있고 또 교통법규에서 차 운전하시면서 다 지키시지 않습니까? 네. 단속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고 안전 인프라에서 지금 2,700명, 800명이거든요. 그 속에 이륜차가 450명, 500명이라는 거니까 이 정도 수치면 OECD 선진국의 8배입니다. 8배. 네, 지금 최근에 이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OECD 2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배 정도가 아니라 지금 8배예요. 어허. 이렇게 이 사망자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는 사실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어요. 택배업계에서도 이런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싫어했는 이유가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도리어 배달하는데 뭐 이것저것 지키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수입원이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사람은 사람대로 많이 죽고 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제도적인 부분도 사용 신고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정비, 검사, 또 이 보험, 심지어 폐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가 지금 굶어지고 낙후돼 있는데 이런 낙후된 상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모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 기반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산업하게 되면은 예전에 아마 그 연세 드신 분도 알 거예요. 국내 2개 이륜차 제작사가 있었어요. 네. 대림 혼다라고 했었고 일본사하고 같이 만든 거. 그다음에 효성 스즈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개가 이제 쌍두마차로 이륜차를 석권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륜차 생산하는 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석권하고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혼다 차입니다. 혼다 오토바이예요. 네. 이게 그래서 외국산이 다 차지하고 있죠. 내연기관은. 또 전기 오토바이는 아직은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국산은 거의 없고 또 중국산 등등이 있지만 이것도 좀 유명무실한 상태고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는 혼다 차종이 다 거의 대부분 석권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호인들 그 배달 오토바이 중에서 모터사이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000cc 넘는 거 이거는 뭐 이 각종 동호인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델 또 혼다도 있고 골드윙이라든지 또 BMW 모토라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동호인들 중심으로 이제 뭉쳐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배달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선진형으로 갈 수 있을까 좀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자정 기능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륜차 산업은 없어진 상태고 또 이륜차 문화도 자동차 산업은 전체적으로 발전했는데 자동차의 한 종류인 이륜차는 발전을 못해서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고 사망자 이렇게 많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 각성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륜차 관련 단체나 동호인 뭐 이런 데들도 자정 기능을 강화를 해서 선진형으로 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6월에 소송이 하나가 진행됐던데요. 충남 네. 보령시의 보령 해저 터널 이륜차 통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이 통행 금지가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건만 굉장히 봐도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이륜차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적인가 이걸 느끼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말씀하신 건데 보령 해저 터널 하면은 이 안면도하고 대천 해수욕장 연결하는 지하 해저 터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 통과하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오토바이가 동호인들도 돌아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1시간 반이나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계속 냈었는데 결국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통행을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 해저터널을 열어준 게 하나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 창원에 있는 창원 터널부터 이륜차가 통행을 못했었어요. 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열어주는 동기가 부여가 된 거예요. 네.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에 큰 영향 없다 그러면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모니터링도 안 하고 무작정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닫아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창원 같은 거 창원 터널 통과하면 산을 꼬불꼬불 산등등에 넘어가야 돼요. 네. 예, 이게 이런 부분들 특히 창원 터널 같은 데 창원하고 부산 쪽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창원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터널이 이번에 보령 해저 터널 열림으로 인해서 다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뿐만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속만 하지 말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륜 차가 왜 사고가 특히 많냐면은 번호판이 뒷번호판만 있고요. 그다음에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기동성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만약에 단속을 하다가 이게 쓰러지게 되면은 이 사고난 책임에 대한 소재도 있어요. 문제가 크거든요. 단속을 못 합니다. 그걸 알고 또 헬멧 쓰고 번호판도 뒤도 있다 보니까 조그맣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쌩하고 어기고 도망가요. 네. 그래서 그 익명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 문제가 논란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 부분이 네네. 이미 논란이 됐던 거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계속 또 부각이 되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칼럼 쓸 때는 앞번호판 부착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최근에 바꿨어요. 칼럼을 또 쓰면서 찬성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은 10여 년 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논란이 됐던 것이 원래 앞번호판은 붙이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등 몇 개의 나라 동남아시아 빼놓고는 전 세계 선진국에서 앞번호판 붙인 나라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번호판을 잘못 붙이게 되면은 달릴 때 바람 저항으로 핸들이 흔들거려요. 네. 안전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더욱이 접촉 사고라도 나면은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칼날이 돼서 굉장히 큰 사상자가 높아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앞번호판도 크기도 조절하고 또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좋고 타공성 구멍을 내 가지고 공기 저항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찬성을 했는데 마침 이러한 앞번호판에 대해서 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인데 이번에 네.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명 우리가 앞 번호판 대신 앞 스티커입니다. 예, 스티커를 차 모양에 따라서 그냥 앞에 붙이면은 바람 저항 안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티커 관련 시범 사업을 10월부터 1년간 진행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칼럼이나 방송에서 요새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 업계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요? 왜냐, 이 익명성, 아까 헬멧 쓰고 누군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앞에 크게 스티커로 붙이면은 문제가 일으키거나 이거는 얼마든지 휴대폰으로 요새는 사람들이 범법행위라든지 이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이름표를 크게 달고 달리다 보니까 훨씬 더 개선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에 지금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참가자 모집을 할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게 대도시에서만 이렇게 응모할 수가 있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조건 보시고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매달 오토바이용 오일 무료 교환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보험료를 인하시켜준다든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참가하시는데 자기 오토바이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근데 이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위험에 대한 공기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이 스티커의 색깔,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아마 조정을 할 거예요. 예, 앞에다 붙일 때 또 우리가 일반 자동차 튜닝과 마찬가지로 모터사이클 이륜차 튜닝이 있어요. 네. 근데 앞에 있는 번호가 너무 크거나 좀 촌스럽거나 그러게 되면은 튜닝을 하더라도 좀 차가 안 이뻐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륜차가.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1년 동안에 좀 더 안심하고 모양도 이쁘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눈에 띄는 야광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요. 공간 있으면 옆에도 붙여라. 아하, 옆에도요. 예,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아마 여행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 옆판에 페인트 칠로 굉장히 차 번호판이 굉장히 크게 써 있습니다. 오, 네. 이렇게 크게 앞뒤에 써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번호가 크게 노출이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찍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되면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데 우리도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오토바이를 물론 요새 후면 단속기가 생겨서 오토바이가 어기면은 지나갈 때 뒤에 찍어서 수백 대 정도 지금 고발돼 과태료 부과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후면 단속기는 가격이 일반 전면 단속기에 비해서 서너 배가 비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앞에 스티커 작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나 깨끗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좀 선선한 효과가 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참여할 모집자를 지금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결국은 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추거든요. 네. 모든 거 좌우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첫 단추로 좀 아까 말씀드린 폐차 제조도 말소 신고하면 그냥 산이나 강에다 버리는 이런 개념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요걸 단초로 해서 좀 더 개선에 대한 부분들, 왜 자동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륜차를 보면 일반 운전자도 공포감을 갖고 있고 이륜차 운전자도 차가 다가오면 공포감을 느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 또 확대가 되고 이륜차도 좀 더 이 얼굴 찡그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또 우리가 택배는 또 꼭 이륜차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륜차의 건전한 운행 방법, 시간이 좀 늦게 배달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륜차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들고 나와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4분 1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안동의 음식과 술이 만찬 메뉴로 올라서 화제가 됐는데요. 안동만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이야기해 줄 거라고 합니다.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 24일 일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만찬에 안동 찜닭이랑 안동 소주가 올라왔다고요? 네, 안동의 대표적인 음식들이죠. 이번 주는 안동의 음식 문화 6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오늘 이야기를 위해 안동 음식 관광협의회에 계신 강미애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들을 제가 말해볼 텐데요. 공통점을 맞춰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동찜닭,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 안동문어, 안동국시, 안동식혜. 공통점 다 안동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모두 지역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음식에 지역의 이름이 꼭 붙는 경우는 적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대구 같은 경우도 유명한 거 막창 이렇게 하지 대구 막창이라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대구 가면 유명하다. 그렇죠.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안동 음식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문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책이 안동에서 내려져옵니다. 그 책이 수은잡방인데요. 네. 이 요리책은 약 500년 전 조선시대 한 가문의 남자가 작성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남자가 요리책을 남겼다는 거는 그 남성분이 직접 요리를 했다는 걸까요? 그쵸. 아무래도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손님들을 초대했다면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손님들을 몇 명이나 초대하고 무슨 재료로 어떤 음식을 드릴 건지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리에 대한 책임과 지휘는 남자가, 여자들은 보조를 했다고 하네요. 저희 집 제사만 떠올려 보더라도 아빠들이 고기를 손질해서 찌고 과일을 깎아서 올리는 것도 남자들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일본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찬에 올라왔던 안동 찜닭 이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주제를 위해 공부해본 바로는 네. 구전으로 내려온 유래가 있습니다. 안동의 부초는 안쪽에 있는 동네였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문동, 서문동, 남문동, 북문동 같은 시내 안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안쪽 동네에서는 특별한 날 찜닭을 먹었습니다. 안동네 사람들이 먹던 찜닭이 안동찜닭으로 전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동네 사람들이 먹던 찜닭이 안동찜닭이다 이런 말이 전해진다. 재밌는데 그러면 안동 소주도 이번에 만찬에 올라갔잖아요. 이건 어떤 술인가요? 안동 소주는 쌀로 만든 증류식 술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문중이 많다 보니 제사가 자주 있어 집에서 술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양조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술 제조법이 거의 끊기면서 제조법도 잊어가는데요. 그러던 중 정부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통주를 발굴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네. 하지만 집에서 만드는 가양주를 전통은 유지하면서 일정한 맛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1990년 조옥화 선생이 안동 소주의 대표적인 특징인 45도를 유지해 상품으로 생산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안동 소주를 대중들도 쉽게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실 때는 알알하지만 끝맛이 깔끔해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지금은 도수가 약한 안동 소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 안동 소주가 선물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이 패키징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안동하면 안동 간고등어 그리고 안동 문어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고등어와 문어가 잘 알려진 이유가 있는데요. 바다가 아닌 안동댐에서 문어와 고등어를 잡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일 리가요. 저 이런 거 말하면 손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에도 없는 안동에서 고등어랑 문어가 유명한 이유 좀 알려주시죠. 먼저 고등어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안동과 가장 가까운 바다 지역은 영덕이잖아요. 네. 그마저도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영덕에서 고등어를 가져오려면 안동까지 하루 넘게 걸리니 상하기 쉬웠죠.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은 고등어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기서 소금을 뿌린 고등어는 비린맛이 빠지고 숙성도 되니까 육질이 더 맛있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안동 고등어는 알겠는데 문어는 또 왜 유명해진 거예요?
문어가 지능이 높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문어란 글자의 문은 그럴 문이에요. 사립교육기관인 서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안동이잖아요. 그렇죠. 배움에 필요한 글이 밀접한 도시인 만큼 지능이 높은 문어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나 제사상에는 문어를 올려야 예의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지금도 중요한 날에는 문어를 많이 내놓나요? 저희 집도 문어를 제사상에 올리고요. 오.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신 손님들께 식사를 대접할 때도 문어가 빠지지 않아요. 수요가 많으니 중앙신시장의 골목 한쪽에 가보면 데친 문어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기도 할 만큼 우리 지역만의 음식 문화인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안동 번화가 가면 안동 숙회만 파는 술집들이 굉장히 오. 많아요. 전 처음 봤거든요. 안동에서. 이런 거 보면 문어가 정말 유명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신기했던 게 안동 국시예요. 이게 다른 국수랑 굉장히 다르던데 맞아요. 어떤 게 다른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반적인 잔치국수와 면이 달라요. 네. 우선 국시라는 건 사투리 방언이고요. 네. 안동의 백반집을 가보시면 반찬에서 특별한 점 하나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콩가루로 만든 반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추찜, 고추찜, 시래기국에 시래기도 콩가루를 묻혀서 만드는데요. 네. 이런 음식들이 많은 걸 봤을 때 하나에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안동국시도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습니다. 옛날엔 밀가루가 귀하기도 했고 단백질이 부족한 점도 있잖아요. 네. 콩가루를 넣어 양을 늘리고 영양소까지 더한 거죠. 면 모양도 일반적으로 아는 소면과는 다른데요. 동그란 소면이 아니라 손칼국수 같은 납작한 면이 얇게 퍼져 있어요. 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육수도 달랐어요. 네. 잔치국수에 많이 쓰는 멸치가 아니라 안동국시는 은어 육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은어 육수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동은 낙동강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여기에 은어가 많아서 은어로 육수를 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동국시에는 좁쌀로 만든 밥, 조밥이 함께 나옵니다. 네. 면은 배가 금방 꺼질 수 있으니 든든하게 먹으라는 안동만의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것도 정말 독특했어요. 국수 먹으러 갔는데 밥도 네. 꼭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동 식혜.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안동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안동 식혜를 먹을 줄 아냐, 못 먹냐라는 질문을 많이 건네기도 할 정도인데요. 네. 일반적인 식혜는 안동에서 감주라고 불리는 하얗고 달달하고 건더기가 적은 음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안동 식혜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붉은 빛을 띠고 생강이 들어가 알싸하고 건더기로 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동 식혜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내려져 왔다는 근거는 없지만 반찬에서 변형됐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에 올라간 안동 찜닭과 안동 소주부터 그 유명하다는 안동 간고등어, 안동 문어, 국시, 식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 안동시립공연단이 창립을 했는데 9월에 안동의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고요? 네, 최근에 창립한 이 공연단이 첫 공연으로 더 레시피라는 공연을 펼칩니다. 네. 일반적인 뮤지컬이나 오페라와 다르게 안동의 전통 음식과 안동 소주를 먹으면서 함께 관람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인데요. 다음 달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매주 주말마다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도 곧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청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했는데요. 저희는 또 3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안동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청 김주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부터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화기애애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상당한 또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타일이 예측 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걱정들도 많았습니다. 네. 과연 상호 관세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또 조한미군의 역할 변경까지 다양한 과제가 주어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상황 없이 무난하게 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무난했다. 또 화기애애했다. 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레이트 리더,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외교적인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평가를 다 가름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좋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만 본다면은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은 걱정 또 우려가 많았던 반면에 이 대통령실에서도 평가를 내렸듯이 극적 반전이 주어진 그런 어떤 장면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분석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별 무리 없이 무난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루어낸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한미 정상회담을 쭉 다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딱 눈에 들어오는 장면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가장 큰 건 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상회담과 또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을 한껏 축혀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또 상호 관세 협상이라든지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 국가의 정상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의 거래 기술, 이 많은 분들이 협상의 기술로 잘못 제모를 알고 있는데 Art of Deal, 딜이 거래로 이제 영어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협상은 negotiation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책의 명칭은 거래의 기술이 맞습니다. Art of Deal이기 때문에 이 거래 기술의 책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고스란히 다 나와 있거든요. 녹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한껏 춤추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용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가 피스메이커거든요. 이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만면의 미소를 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작은 거에 물론 작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잘 파악을 했다. 바로 방명록에 서명한 그 펜입니다. 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장면에서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방명록을 작성을 하는데 앉아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고스란히 다 보였겠죠. 앉으면 좀 가려지는데 어깨 때문에. 그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키가 한 190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키가 조금 어떤 이유인지 한 85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 펜은 뭐지? 뭐가 저렇게 두툼하게 펜에 잉크도 잘 스며들고 저 펜은 뭐지? 이렇게 잔뜩 궁금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펜을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가십시오. 선물입니다. 이러니까 그렇죠. 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기자 이번에 사실 숨어 있는 공로자들은 이 동행한
이 한국 기자들이었다. 상당히 이제 여성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뺏겨버리면 정상회담이지만 이렇게 오벌 오피스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미국 국내 이슈라든지 다른 이슈로 건너뛰어버리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에도 뭐 물론 몇몇 질문은 그랬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시 또 한미 간의 관심 주제로 돌아왔던 이유는 이제 바로 그런 질문들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바로 이 3시간 전에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이 소셜 트루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이 만든 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이 특별검사가 교회를 수원 침례교회와 서울 순복음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압수수색한 내용,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오산 공군기지, 오산 에어베이스에 이 한국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군은 어떤 통제 기능이 있는지의 부분들을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제 문제가 크게 있는 것처럼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교회 부분은 따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오산 공군기지는 미군이 대상이 아니었고 그 공군기지 안에 있는 한국군이 대상이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한 단어가 나옵니다. misunderstanding. 내가 오해를 한 부분이군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스틸 어떤 우리의 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또 시청자들의 눈길을 앗아가는 그런 어떤 장면들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본다면 관세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협의 혹은 뭐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협의 이런 발표가 없어서 공동 성명 발표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통중방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화기애애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김건희 의원도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에는 팩트 시트, 그러니까 이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이 없거든요.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과 국내 정치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 정도의 협상을 끌어냈어요. 그걸 또 시종일관 정상회담 이후의 자리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언론에 자랑을 합니다. 내가 협상은 너무 잘하지 않아. 지금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 주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심지어는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장관들과 내각 회의가 있었거든요. 백악관에서 무려 3시간 17분을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게 우리가 긴 영화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3시간 15분인데 타이타닉보다 길었던 내각회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신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도 잘 됐고 거북선도 선물 받았고 또 퍼트도 선물 받았고 한껏 지금 기분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상당히 불확실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마스가 이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논의가 이 정상회담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선 관련주가 또 하락하는 그런 또 주식시장에서의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이건 뭐냐면 구체적이냐 구체적이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상호 관세가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15%로 조정된 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소고기와 또 쌀 개방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서 내용상으로 어떤 문서로서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 관련돼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또 자꾸 옆으로 이야기가 샜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28,500명인데 계속해서 4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역할을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B-2 폭격기가 나오고 탱크를 여러 대를 실을 수 있는 폭격기가 아닌데 뭐 탱크를 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캠프 브리지는 시속 40km로 부대를 다 돌아보는데 40분이 걸릴 정도로 미국 바깥의 미군 기지 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지고 이 기지는 우리의 예산으로 다 만들어서 미국 측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소유권 캠프 리저의 경기도 평택에 있는 것인데 소유권을 미국이 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언급을 했는데 네. 과거에도 아베 일본 총리의 고인이 됐죠. 살아있을 때도 보면 일본 후텐마 기지에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됐냐를 물어봐서 상당히 당시에 미일 정상회담이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의 핵심은 그럴 거예요. 방위비를 빨리 좀 올려라.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이 성장과 발전에 미국이 그렇게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것을 금전적으로 방위비 인상으로 보상받는다. 이걸 좀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주한 미군의 이 역할 변경, 한반도 방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발끈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중국 내에서도 성명이 나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왜 지난 1월 달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태결되기 전에 미국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삐그덕하면서 불공정 이 협정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산업적으로도 다뤄져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이 우라늄 농축을 좀 고준위로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농도가 높게 이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남한에서 워낙 이제 기술 발전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에게 여지를 안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진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정상회담 전에 나왔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왔어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주요 원전 또는 이 미국의 에너지 건설 관련해서 한국과 MOU를 체결하겠다. 네.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기대를 갖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당대표 결선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패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전당대회가 혁이다 혁. 네. 강성 지지층들의 잔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동에서도 멀지 않죠. 이게 대구 또 인근 지역이 고향인 바로 전환길 강사 이른바 길심 친길 반한이 작동됐다. 막판에 이제 결선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포용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포용이냐 강공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당심은 국민 여론조사는 김문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심은 2만 표 가까이 장동혁을 선택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당심은 더 강한 정당, 유은 어게인, 탄핵 반대, 그다음에 친길 반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22일 본선 투표도 장동혁 후보가 이겼던 것으로 그렇게 결과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네. 막판에 이 15일 이후에 거세게 장동혁 바람이 불었다. 대체로 이제 나오는 제가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시 재소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우리 청취자분들 아실 거예요. 13일, 이달 13일, 14일, 12일, 11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만 가면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직전 대선 후보니까. 그런데 반 정청래, 반 조국. 더군다나 이제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PK 지역 훑고 그다음에 지금 호남 지역 훑고 나면은 내일 모레부터인가는 또 TK 지역을 하거든요. 억수로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조국 전 대표가 장동혁을 불러냈다. 이러다 보니까 반정청래 반조국을 하려면 바톤 터치가 필요하거든요. 왜? 이재명 대통령 대 이 김문수의 대결이 아니라 바톤 터치가 되면 조국 대 장동혁, 정청래 대 장동혁. 이렇게 친윤 쪽에서는 더 장동혁 쪽으로 전환길 이렇게 더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추가 동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장동혁 후보가 추가 동력을 가져갔던 것이 전당대회의 결과로 읽힙니다. 네, 이렇게 재선에 정치 신인인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됐는데요. 앞으로 사람과만 악수한다라고 했던 정청래 대표와 악수 또 협치 가능할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